안녕하세요. 올해 부록의 나이가 되었고 신혼의 단꿈에 젖어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김포와 부천을 오가며 회사를 관리하느라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그래도 요즘 최고로 행복합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조만간 확장 이전을 할 것 같아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 수완이 좋았던 것도 있지만 아마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사건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불과 3년 전이긴 하지만 그 일을 겪고 악바리 소리 들어가며 더욱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었거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겠지만 아마 직원들은 고단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전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남편을 짧고 굵게 이야기하자면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사람이었어요.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살면서 점점 뱀 허물 벗듯이 새까만 속을 드러내더군요.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인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럼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그들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지만 편의상 남편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에서 무역학과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님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셨다 보니 부족하지 않은 형편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습니다. 민정아, 너는 누굴 닮아서 그렇게 유별난다냐? 대학도 그 정도면 네가 골라서 취직할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해? 아빠, 그래도 인생 살면서 하고 싶은 일 한 번쯤은 해봐야죠. 아버지도 젊었을 때 사고 많이 치셨다면서 할머니가 그러시던데? 야, 임마. 그건 그거고. 너는 얌전히 회사 잘 다니다 시집만 잘 가도 인생 성공한 건데 엄마 아빠는 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그래. 그러니 잔말 말고 다니던 대학 열심히 다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전 그렇게 시시하게 살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빠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한다면 하는 거. 자꾸 그렇게 속박하려 하시면 저 삐뚤어질 거예요. 아유, 내 팔자야. 너 그러다 홍기도 놓치고 큰일 난다. 사업은 아무나 하면 다 되는 줄 아냐? 그러다 보기 좋게 망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누굴 닮아서 이렇게 똥꼬집인지 원. 누굴 닮긴 우리 둘 골고루 닮았나 보지. 우리 젊었을 때 딱 그 모습이구먼. 이왕 하는 거 한번 믿어나 봅시다. 뒤에서 3등 하던 애가 내가 자극 줘서 이렇게 좋은 대학 떡하니 간 거 봐요. 앵간한 고집이 아니니 지켜보자고요. 망해도 얘가 망하는 거고 그렇게 망해봐야 인생 경험도 되고 좋은걸요. 부모님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처럼 적당히 좋은 대학 나와 적당한 나이에 결혼해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죠. 하지만 제가 워낙 외향적이면서 도전적인 성격이라 당연히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졸업 후 마음 맞는 동창들과 작은 사업을 하나 시작했어요. 제가 좀 특이하게 창업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마음 맞는 선후배들과 물류 보관 및 유통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여자가 사업을 한다니 주변에서 우려의 말도 많았고 무엇보다 집안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사업 미천이라며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셨던 돈 5천만 원을 건네주셨어요. 제가 노력해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되겠지 싶어 3년 동안 이리저리 발로 뛰며 일했고 그 결과 짧은 기간에 좋은 투자처도 얻고 여러 기업과 업무 협약도 맺으며 연매출 30억이 넘는 회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일반 회사 다니면서 연봉 1억 받기도 힘든데 연매출 30억이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물론 모든 게 제 몫은 아니었지만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니 부모님이 정말 기특해 하셨습니다. 아참, 선배 지난번에 혈액원이랑 업무 협약 이야기 나온 건 어떻게 됐어?
물류보관 창고 새로 짓고 냉동고랑 냉장 시스템 새로 들인 보람이 있어야 할 텐데.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이더라. 거리가 가깝기도 하고 복원해주는 기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다면서 내부 회의하고 연락해주겠대. 아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싶다. 와, 다행이다. 선배가 중간에서 고생 많았어. 그 계약 성사하면 대박인 건데. 말 나온 김에 오늘 곱창에 소주 어때? 나야 좋지. 오늘 일 마무리하고 바로 가자. 오래간만에 기름칠 하겠구만. 스스로 무언가를 일궈냈다는 것에 큰 흥미와 성취감을 느껴 사업에만 몰두하며 지내니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더군요. 제 나이 35살이 되던 해 거래처 사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시 남편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는데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에 호감을 갖게 되었죠. 몇 번 만나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대화를 해보니 제 드센 성격도 다 받아줄 만큼 다정다감했고 푸근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다가 나이도 들고 하니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모시고 상견례도 무난히 치르고 주변에 많은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어요. 회사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 일본으로 4박 5일 일정으로 다녀오고 금방 업무를 봐야 했지만요. 아무튼 결혼 후 남편은 제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본사는 김포였고 지방 공장은 부천과 성남에 있었는데 남편에게 부천 지점을 관리하게 했거든요.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경험도 있고 그동안 봐왔던 모습을 믿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남편의 행동이 조금씩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에 엘사에서 나온 벨트랑 구두에 관심이 좀 가던데 혹시 그거 사도 될까? 지난번에 생일 선물로 사준 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들 만나다 보면 눈치도 좀 보이고 다른 사장들은 다 번쩍인 거 하고 다니시더라고. 뭔가 나만 유행에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유행은 무슨, 그런 거 다 거칠애잖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지난번에 김 사장이 나랑 골프 치러 가자고 하셔서 다녀온 적 있지? 근데 나한테 골프채 자랑을 하시는데 프랑스 다녀오시면서 1,000만 원짜리 사오셨다고 자랑하시더라고. 장갑에 무슨 모자까지 의상도 풀세트로 맞추시고 나는 그냥 인터넷에서 구매한 게 다인데 차이가 나긴 하더라. 당신 회사긴 하지만 사업한다는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나가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 그래서 가끔 창피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로 그래. 내가 워낙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 눈엔 다 사치야. 아무튼 당신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준 카드로 사고 싶은 거 사. 그래도 당신 씀씀이 좀 줄일 필요 있어. 그런 거 많이 사봤자 좋을 거 없어. 제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터라 전반적인 경제권을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공장 하나를 맡긴 뒤부터 뭔가 사치를 부리기 시작한 것 같았죠. 물론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저는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 주의여서 그런 건 나중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가 좋지 않다고 신세한탄하기 일쑤였습니다.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남편 기죽어 다니지 말라고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뒀죠.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마치 자신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주변에 소문을 떠벌리고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이제는 저에게 대놓고 돈을 요구하더군요. 예, 아가, 듣자 하니 너 돈 좀 번다며? 내가 그동안 자세한 걸 몰라서 뭐라 못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앞으로 생활비를 좀 대줬으면 좋겠구나. 혼자 몸으로 아들 대학 보내고 하다 보니 돈이 없다. 내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더 이상 일도 못하겠고. 아,
네, 어머니. 당연하죠. 혹시 얼마 정도 원하세요? 제가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내 주변 양반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200 정도씩은 받는다고 하더라. 그래야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눈치 안 보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다면서. 용돈 포함해서 그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 네, 그럼 다음 달부터 계좌로 입금해 드릴게요. 지난번에 아가씨 취업 준비하던 건 어떻게 됐어요? 안 그래도 그 말도 하려고 했다. 네 시누이가 그동안 명품의 미음자도 못 해봤잖니. 다행히 회사에서 좋게 봐줬는지 다음 주부터 출근한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그런데 취업 선물로 가방이랑 구두 어떠니? 골라주기 그러면 현금으로 주려무나. 원래 이럴 때 크게 한턱 내는 거야. 아, 네. 그럼 물어보시고 연락해 주시겠어요? 예. 떨떠름해 할 것 없다. 어차피 나중에 너희도 애 낳고 그러면 희진이가 잘 챙겨줄 거다. 다 되돌려 받게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경제권을 네 남편한테 넘기면 안 되냐? 원래 여자가 경제권 쥐고 있으면 돈이 줄줄 샌다고 했어. 남편이 기가 살아야 집안이 사는 거야.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 혼자 하는 사업도 아니고 동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물류관리 쪽으로만 일을 해봤지 우리 회사 전반적인 시스템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대신에 어머님 용돈 섭섭지 않게 챙겨드리잖아요.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경제권을 남편에게 넘기라며 저에게 눈치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과 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곤 했죠. 사실 시댁의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가라고는 하지만 20평 정도 되는 소형 평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였고 그나마 그 집도 아직도 대출이 1억 정도 남아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받는 월급 절반 이상을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있던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버니까 당장은 문제가 될 거란 생각은 못했던 거죠. 어쨌든 시어머니는 한동안 잠잠하시더니 저에게 앓는 소리를 하시며 갑자기 가정부를 고용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셨으니 몸도 힘들고 온몸이 성하지 않은 데가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효도하는 마음에 결국 가정부를 고용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정부로 고용된 이모님이 3개월 만에 그만둔다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니 마치 부잣집 사모님이라도 된 듯 온갖 허세를 부리며 이모님에게 갑질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제가 남편에게 준 카드를 가지고 시어머니가 사치를 부리기 시작했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으로 씀씀이가 커지자 저는 안 되겠다 싶어 남편에게 일렀습니다. 여보, 내가 준 카드 어머니 드렸어? 온갖 레스토랑이며 백화점이며 안 쓰신 데가 없더라. 어떻게 카드값이 한 달에 500만 원이 더 나올 수가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과해. 당신 어머니한테 카드 받아와. 안 되겠다 싶으면 내가 그냥 분실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아 버릴 거니까. 이제 보니 너 돈 좀 잘 번다고 유세하는 거네. 네가 회사 대표다 이거야? 없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물론 우리 엄마가 흥청망청 쓴 건 잘못했어. 근데 돈 잘 버는 며느리 둬서 그 덕 좀 보겠다고 하는데 나이든 노인네 이해 좀 해줄 수 없어? 내가 무슨 무시를 했다고 그래. 아무리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하셔도 그렇지. 한 달에 카드값이 500만 원이 말이 되는 거야? 당신 월급보다 많은 금액인데 지금 본인 돈 아니라고 막 쓰시는 거잖아. 그래, 내가 벌어서 아무런 문제 없어. 근데 정도껏 하셔야지. 이건 너무하신 거야. 내가 시댁의 생활비에 용돈까지 합쳐서 한 달에 40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카드값이 500이면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이거 나 감당 못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엄마 카드 뺏어오면 참 좋은 소리 듣겠다. 결국
못 받아오겠다 이거지? 그럼 그냥 놔둬. 내가 분실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고 이참에 한도도 100만 원으로 낮춰야겠다. 그런 줄 알아. 와, 당신 그렇게 치사하게 굴 거야? 100만 원을 누구 코에 붙여? 사람이 말이야, 주기적으로 쇼핑도 하고 어느 정도 사치는 해줘야 이 나라 경제가 굴러가는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한다더니 당신 보니 딱 알겠네. 그렇게 저는 남편과 크게 한바탕하고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분하기도 했지만 제가 일궈낸 일에 흠집이 나는 기분이 들어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는 오직 일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지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연락해 남편 고생시키지 말고 편하게 일하라고 하시더군요. 결혼 전에는 딸 같은 며느리, 고부 갈등은 없다며 세상 쿨한 척 다 하더니 자식 앞에서는 역시 시자인가 봅니다. 예, 너는 회사 대표라는 애가 일머리가 그렇게 없니? 사람 좀 더 고용하고 일 분배하면 더 잘 굴러갈 거 아니야? 그렇게 일에 파묻혀 사니까 아직 아이 소식이 없는 거야. 너희들 내일 모레면 40이다. 지금 낳아도 노산인데 도대체 언제 가지려고 그러는 거니? 너 혹시 몸에 무슨 문제 있니? 어머니, 저희 당분간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지금 둘이 사는 것만으로도 아주 행복해요. 이제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편이랑 저 잉크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딩크족? 그게 뭐냐? 쉬운 말로 해라. 말 그대로 아이 안 갖고 저희끼리 사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생각이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지금은 이대로가 좋네요. 남편도 동의한 내용이니 더 이상 아이 문제는 논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잔뜩 삐치셔서는 제 연락도 안 받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동생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를 당해 큰 수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죠. 남동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들이 있는데 회사 출근도 못하고 병원에 꼼짝없이 1년 이상을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에 암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도 1년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는 어마어마하더군요. 결국 남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주기 위해 현금을 써야 해서 제 명의로 들어둔 적금을 해약해야 했습니다. 은행에 들러 이리저리 알아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3억 정도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잔고가 0원인 겁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 여보, 나 은행이거든? 동생 입원비랑 생활비 주려고 적금 든 거 해약하려고 하는데 이거 잔액이 왜 0원이야? 당신 내 돈 빼간 거야? 내 통장인데 돈은 왜 0원이지? 그게 말이지. 사실은 나도 따로 사업을 하고 싶어서 구상한 게 있었거든. 김 사장님이 전망 있는 상품이라고 국내 주식을 알려주셨는데 내가 거기에 투자 좀 했어. 뭐?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함부로 내 돈을 써? 나도 남자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사업 한 번은 해봐야지. 당신도 버젓이 회사 운영하는데 나라고 못해? 그리고 그깟 돈 까짓것 다시 채워넣으면 그만이지. 되게 뭐라 그러네. 어차피 그 돈 우리 부부 위해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내가 좀 잘 돼보겠다는데 그 정도 돈은 투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일심동체 좋아하네. 야, 이 양반아.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3억이야. 넌 그게 단순 돈 몇 푼으로 보이는 거니? 그거 내가 안 입고 안 먹고 아껴서 겨우 모은 돈인데 네가 뭔데 홀라당 날려먹는 거야? 그 주식 확실한 거야? 사업 구상? 어떤 사업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회사 운영하는 게
무슨 애들 장난 같아? 나도 3년 동안 잠도 못 자고 굶어가면서 고생해서 일군 회사야. 당신 믿고 지점까지 맡겼는데 돌아오는 게 이런 거면 난 당신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내 회사에서 쫓겨나고 싶으면 계속 이렇게 멋대로 굴어. 그냥은 안 넘어가. 진짜 치사하다 치사해. 남들은 마누라가 남편 기 살려주려고 애쓴다는데 어쩜 당신은 남편 기를 이렇게 죽이냐? 더럽고 치사하네 진짜. 한참을 남편에게 따지니 남편은 되려 저에게 치사하다며 잔뜩 화를 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이 하나도 모르겠다는 눈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눈치더라고요. 저는 사업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절대 허투루 쓴 적 없어요. 일정한 금액을 정해두고 생활비로 쓰고 있고 휴지 한 장 아껴가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마음대로 써버렸으니 얼마나 짜증이 날까요? 남편은 저에게 한 소리 듣더니 잔뜩 성질을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시댁에 가서 오늘 있었던 일 전부 시어머니한테 모든 상황을 일러 바쳤나 봅니다. 예, 너 정말 안 되겠구나.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이렇게 잔뜩 화가 났어. 어머니, 제가 일하면서 평생 모아둔 적금 3억을요. 그이가 홀라당 다 까먹었거든요. 아무 말도 없이 써버렸다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너는 남편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분도 못하냐?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사람이 실수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너도 사업해서 잘 알잖냐. 돈이야 다시 채워넣으면 그만이잖아. 이번에 제 남동생 크게 다쳐서 병원비 많이 들었다고요. 사업도 맨날 안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제발 그이만 두둔하지 마시라고요. 어이가 없구나. 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니? 그리고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어머니, 좀 착각하시는 건데요.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죠? 사업하는 사람은 10원, 아니 1원 단위 하나까지 다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어디 한번 따져볼까요? 네? 참, 내가 살다 며느리한테 이딴 취급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그렇게 돈 좀 갖고 있으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싹수 없게 대할 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라. 나도 네 얼굴 보기 싫다. 어머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제가 조목조목 따지자 두둔하던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제 남동생을 걸고 넘어지더군요. 입에 담지도 못할 악담을 퍼부어대시며 온갖 욕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안 되겠다 싶어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 3일 동안 시댁에서 먹고 자고 하더니 쭈뼛쭈뼛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한 번만 더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이혼이라고 못 박아두었어요. 남동생은 수술을 끝내고 열심히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걷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결국 극복해냈고 조금씩 회복하게 되었죠. 다리에 보조기를 차고 있어야 했지만 다시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게 됐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분야를 나눠서 전체적인 점검을 실시하는데 최근에 돈 문제도 있고 재정 분야에 좀 더 집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꾸 금액도 안 맞고 매출 대비 배송된 물건도 적거나 없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관리하던 지점에 뭔가 석연찮은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서류를 일일이 대조해보고 몇 번이고 직접 눈으로 확인했는데 믿지 못할 결과가 나오더군요. 알고 보니 남편이 알게 모르게 회사 돈을 횡령하고 있었고 거기에 시어머니도 가담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사치가 심했던 두 사람은 회사 돈으로
명품이나 고급 레스토랑에 다니며 온갖 사치를 부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교묘하게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바람에 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남편은 온라인 도박에 빠져 이미 몇 천만 원을 탕진한 뒤였죠. 어이가 없는 상황에 그대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가롭게 TV를 보며 안주까지 차려 술 한잔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두 사람 얼굴에 장부와 횡령 증거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저 다 알고 왔어요. 이거 보시고 딴 말씀 못 하시겠죠? 정확히 어머니는 3천만 원, 저 사람은 1억 2천만 원, 정확히 1억 5천만 원이네요. 당장 제 돈 돌려주세요. 다짜고짜 쳐들어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용돈 좀 드린 것 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영수증 처리 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넌 회사 돈으로 어머니 용돈 챙겨드리니? 네가 가진 돈으로 드려야 하는 게 맞지. 이게 어디 겁도 없이 내 돈도 모자라 회사 돈에도 손을 대? 너 내가 한 번만 더 돈 문제 일으키면 가만 안 둔다고 했지? 세아가, 너도 참 너무하는구나. 어차피 나 죽으면 지금 내가 가진 거 다 물려주고 죽을 텐데 너 정말 야박한 거 아니냐? 어쩜 애가 그렇게 인색해? 우리 가족 아니니? 가족도 가족 나름이죠. 이게 무슨 가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진 게 뭐가 있으시다고. 제가 매달 용돈 생활비 다 드리고 심지어 제 카드 지난번에 재발급 받은 것도 다시 뺏어가서 한도 꽉 채워서 쓰시잖아요. 도대체 뭐가 야박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너무한 거냐고요? 엄마한테 큰 소리 치지 마. 당신 정말 질린다. 질리는 건 나지. 당장 이번 주 내로 돈 안 돌려주면 변호사 대동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돈 앞에선 가족이고 뭐고 없어. 더군다나 이해 못할 정도로 뒷돈까지 챙긴 마당에 난 이상 봐주지 않을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변호사를 선임하던 뭘 하던 알아서 해. 난 분명히 말했다. 이번 주까지 그대로 돌려놔. 저는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뒤에서 어찌나 빽빽거리며 소리를 질러대는지 귀가 다 아프더군요. 시댁을 나온 뒤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행위는 공금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명확해야 했어요. 저는 은행에서 돈의 출처였던 회사명의 계좌와 사용 내역, 세무사를 통해 사용한 공식적으로 사용된 회사 자금 내역, 그 둘을 비교해 어긋난 부분, 남편과 시어머니의 계좌 내역을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남편이 영수증 처리를 했다는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 또한 증거로 제출했어요. 하나에 집중하면 질릴 때까지 해버리는 저의 습관 덕분에 며칠 밤새운 보람이 있었네요. 그러고는 곧바로 이혼 소송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 지금 이혼 소송 상담받고 오는 길이야.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형사 고소라도 해서 절반이던 10분의 1이던 다 받아낼 거야. 이번 주까지 돈 안 갚으면 시모와 당신 재산 가압류 걸어버릴 거고. 여보,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지금 내가 가진 돈은 30만 원이 전부야. 일단 이거라도 받고 나머지는 내가 천천히 갚으면 안 될까? 5년만 시간을 줘. 내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서 갚을게. 응? 그러니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리고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뒤에서 많이 해먹었니? 너 지금 돈 갚아 나간다고 했지? 네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딱 한 달 시간 줄 거야. 그 안에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지금 한 말까지 증거로 싸잡아 제출할 거야. 1억 5천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해. 그냥 봐줘. 어? 잘못했어. 제가 정말 행동을 취하니 남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대화를 녹음해 두었죠.
각서 쓰고 지장까지 찍어뒀으니 정신을 차리겠다 싶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릴 시간이 있었는지 바람까지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는 지점 여직원이 양심 고백을 해와서 알게 됐거든요. 격리 직원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인데 괜히 말해서 잘릴까봐 쉬쉬하고 있는 거라며 저에게 진실을 알려줬습니다. 당연히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증거도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좀 더 확실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흥신소 직원 사람을 시켜 남편의 뒷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친놈이 저한테 울며 불며 매달린 그날 저녁에도 내연녀랑 술을 마셨더라고요. 남편에게 지점을 맡겼을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왔던 겁니다. 더 웃긴 건 남편이 횡령한 돈의 일부는 내연녀 원룸을 구하는데 전세 자금으로 썼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내연녀와 둘만의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었죠. 사장님, 그리고 이것도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웬 중년 여성분이랑 두 사람이 같이 자주 만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좀 찜찜해서요. 잘은 모르는데 한번 보시라고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흥신소 직원이 따로 연락해서 건네준 동영상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내연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 동영상을 보고 있자니 정말 다정다감하기 그지없는 모습이더라고요. 동영상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아이고, 지금 며느리는 도대체 융통성이라는 게 없다. 돈만 잘 벌면 뭐하니?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차라리 내 며느리였으면 좋겠다. 너 이참에 정리해버리고 새 출발하렴. 그 전에 이왕 뜯을 거 10억 넘게 받아내. 이혼하면서 위자료도 청구하고. 사람이 너무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이 난다는 거 아시나요?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나는데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더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이혼 소송과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추가로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혼쭐을 내줘야겠다 싶었죠. 고소장? 당신 이거 뭐야? 나한테 시간을 좀 주기로 했잖아. 근데 이게 뭐냐고. 한 번만 기회를 준다고 했잖아. 어떻게든 돈 갚는다니까. 그 한 달 동안 내연녀랑 새 출발할 계획 꾸미고 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어. 너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정 가서 이야기해. 앞으로 살면서 네 면상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이지. 너란 인간은 역겹고 더럽고 불쾌해. 이 미친년이 너 말이면 단 줄 아니? 그러는 너는 이혼 소송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결혼하면서 며느리 도리, 여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네가 다 지켰다면 우리 아들이 이러지는 않았어.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아이도 없고 너처럼 시어머니랑 남편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며느리는 세상 천지에도 없을 거다. 정말 시끄럽네. 아줌마, 할 말 있으시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아, 변호사 구할 돈도 없지? 뭐? 이년이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형사고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게 오해라며 저를 다시 구워 삶으려 했어요. 저는 뒷조사에서 찍은 사진, 동영상,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너 내 뒷조사까지 한 거야? 너 지금까지 나한테 잘한 게 뭐가 있는데? 애초에 결혼하면서 매일 나 무시한 거 아니야? 여자 주제에 돈 잘 번다고 사람 무시할 땐 언제고? 내가 잘한 게 없다고? 그래. 네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래도 적어도 이거 하나는 기억해.
네가 결혼해서 쓴 돈, 그거 다 내 돈이잖아. 너 월급도 누가 줘? 내가 주지? 끝까지 돈. 진짜 너 같은 여자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질릴 거야. 너무 싫어. 누가 할 소린데? 내일 모레 40이면 제발 철 좀 들어. 이 덜 떨어진 새끼야. 내가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너 같은 거지랑 결혼해서 시간 허비한 거랑 돈 낭비한 거야. 너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그래, 내가 나쁜 놈이지. 그래, 내가 나쁜 놈이다. 그걸 이제 알았니? 넌 제정신 아니야. 아무래도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야겠다. 너랑 너희 엄마 조용히 손잡고 들어갔다 몇 년 반성하고 나와.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너 고소해버릴 거야. 너 지금 내 뒷조사하고 다닌 거 이거 명예훼손이거든? 너도 콩밥 좀 먹어봐. 남편의 적반하장의 태도에 코웃음을 좀 쳤더니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더군요. 당연히 남편이 고소한 건 터무니없는 말뿐이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고 위자료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모가 횡령한 회사 돈은 10년에 걸쳐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죠. 매달 125만 원씩 10년 동안 갚아야 하는데 단 한 번이라도 늦거나 입금이 늦어지면 바로 법적 조치해 버릴 겁니다. 솔직히 더러운 돈 안 받아도 그만이었지만 저와 다른 동료들이 피땀 흘려 일궈낸 회사 돈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순 없겠더라고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결국 남편을 신혼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줄 알았던 내연녀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남편을 만났고요.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러 남편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던 더러운 물건은 모조리 포장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돈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공금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제 돈으로 온갖 사치를 부리던 시모는 하나 남은 자금줄이 끊기니 그대로 주저앉으시더군요. 나이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한 푼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며 건물 청소 일을 시작했어요. 유일한 재산이었던 집도 가압류당했고 시모와 시누이는 남편이 마련한 반지하 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 시누이 곧 결혼도 해야 하는데 그때까지만 봐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제발 얘 시집만 무사히 보내고 내가 어떻게든 나머지 돈은 마련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라. 응?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시누이랑 결혼하려는 그 남자도 참 불쌍하네요. 처가 될 집이 사기꾼 거지 집안인 것도 모르고 저는 법원 판결 나온 대로 할 겁니다. 받을 생각도 없어요.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조금의 정이라도 남아있다면 배려 좀 해주라. 그래도 내가 너 시어머니였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기분이 좀 그렇구나. 지금 기분 타령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이제 와서 제가 왜 아줌마 사정을 봐줘야 하는데요? 어차피 이제 남남이고 이 정도면 제가 인내심 끝판왕인 건데 한 번만 더 저 자극하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저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쪽 아들이랑 아줌마가 한 행동도 좀 살펴보시고요. 이참에 벽에 머리 박고 반성까지 하면 더 좋겠네요. 저는 며칠이고 찾아와 매달리는 시모를 모질게 대했습니다. 자꾸 며느리돌이 정 어쩌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게 남아있으면 이렇게 했겠어요? 시모가 다녀간 자리에 저는 소금까지 뿌려버렸습니다. 나름 국산 천일염이라 마지막까지 좋게 대우해줬다 생각해요. 그렇게 2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고 그놈은 결국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했더군요. 이사해버리는 바람에 만나질 못하니 회사에 찾아오더라고요. 여길 어디라고 와?
벌써 형량 다 채우고 나온 거야? 시간 참 빠르다. 그나저나 반성은 많이 했나 모르겠네. 당신 없는 2년 동안 나 반성 많이 했어. 내가 얼마나 모자란 놈이었는지 잘 알겠더라. 그래서 말인데, 나 새 삶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 내가 정말 잘해줄게. 내가 미쳤니? 너 대가리에 총 맞았어? 교도소 다녀오더니 뇌가 어떻게 됐나 본데. 내가 너랑 재결합할 일은 죽어도 없을 거야. 그런 시답지 않은 말 할 거면 당장 꺼져. 앞으로 보지 말자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을 텐데. 지금 경찰 불러서 스토킹으로 한 번 더 콩밥 먹여줘?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한 줄 알아? 내가 너한테 접견 신청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걸 다 거절해? 내게 변명할 기회는 줘야지. 지금 뭐라고 했니? 변명? 하당치도 않아. 내가 이미 기회는 여러 번 준 걸로 아는데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했을 그날도 너는 그년이랑 놀아나면서 시시덕거렸어. 잊었니? 같이 웃고 떠들 땐 좋았지? 그런데 어쩌냐? 너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잖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어디서 개가 짖니? 정신이라도 차렸으면 불쌍해서 밥값이라도 쥐어보내려 했는데 에라 아깝다. 넌 그냥 조용히 꺼져. 밥값도 아깝게 하는 재주가 있네. 다시는 보지 말자. 그놈은 자기가 많이 반성했다며 다시 잘해보자고 헛소리를 짓거리는데 경찰 불러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 주소록 열람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정말 끈질겨도 이렇게 끈질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기생충이 따로 없었죠. 그렇게 한동안 잠잠하더니 아예 연락이 끊겨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그저 통장에 매달 찍히는 125만 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어딘가에서 잘 살아있구나 싶어요. 저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른 뒤 회사 일에 몰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제 밑바닥까지 모두 지켜본 회사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지내다 얼마 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창업을 같이 했던 친구고 항상 제가 힘들 때 옆에서 많은 위로를 건네줬던 사람입니다. 부록의 나이가 되어보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저를 잘 달래주고 앞으로도 함께 많은 시간을 헤쳐나갈 좋은 사람을 만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다사다난했던 제 결혼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앞으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그 친구와 오붓하게 자주 가던 고깃집에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